안녕하세요. 마음을 어루만지고 깊은 통찰을 전하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끝나지 않는 슬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슬픔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냈을 때 느끼는 감정을 떠올립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과 고통, 그리고 그 빈자리가 주는 아릿함. 물론 그 슬픔은 평생에 걸쳐 우리와 함께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다른 형태로 변해갑니다. 고통은 옅어지고 그리움과 아름다운 추억으로 채워지며 우리는 변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슬픔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이 슬픔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처럼 우리 곁을 맴돕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고 우리의 삶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오랜 시간 관계를 맺어온 연인이나 배우자, 혹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르시시스트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끝나지 않는 슬픔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저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글을 쓰고 강의를 하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갑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때로는 그 고통을 잊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괜찮아졌어. 나는 이겨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만해지기까지 하죠. 마치 다시는 그 슬픔이 나를 덮치지 않을 것처럼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예고도 없이 그 감정은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이기적이고 상처 주는 그의 행동을 보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됩니다. 혹은 우연히 다른 사람들의 평범하고 건강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가족, 서로를 존중하는 연인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것, 내 삶에 있었어야 마땅했던 것들의 부재를 깨닫게 되죠. 그 순간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다시 온몸을 꿰뚫습니다. 아무런 방비도 하지 못한 채 맞는 기습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깊은 충격에 빠지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오는 슬픔은 이토록 복잡하고 잔인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수백 번 되뇌며 현실을 직시하려 노력해도 그들의 조종과 배신, 경멸이 가득한 말과 행동이 주는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필요한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더 현명하게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예전처럼 놀라거나 충격받지 않게 되죠. 하지만 놀라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혼란스럽지는 않지만 마음은 여전히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다시 벌어질 때마다 해묵은 슬픔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고개를 듭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관계가 지금의 나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에 대한 슬픔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변할 거라는 헛된 희망을 붙들고 너무나 오랜 시간을 버텨온 자신에 대한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잃어버린 수많은 기회, 시간,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큰 결심 끝에 관계를 완전히 끊어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다시 그 관계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혹은 공동 양육과 같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헐적으로 연락을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들의 문제적 행동이 반복해서 드러나는 것을 목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분노와 좌절감을 넘어 깊은 상실감과 슬픔의 파도가 다시 우리를 덮칩니다. 이 슬픔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트라우마와는 다릅니다. 어떤 끔찍한 사건은 한 번 일어나고 그 기억이 평생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다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그들과 상호작용할 때마다 매 순간 새롭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진행형 트라우마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관계적 외상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슬픔의 고리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슬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슬픔이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치유의 과정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고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존재인지, 이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놀라거나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인 기대는 이 슬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를 다시 마주할 때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명절에만 본가에 방문하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한국 사회에서 명절이라는 시간은 많은 이들에게 가족의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감정적 소모를 유발하는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당신은 아마 매년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새로운 슬픔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주변에서 건강한 가족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자란 친구의 모습을 볼 때, 평범한 이혼 과정을 겪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신의 삶이 어땠을지에 대한 상상, 당신이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한 슬픔이 또다시 당신을 덮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당신을 점점 더 사회적으로 고립시킬지도 모릅니다.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상기시키는 모든 상황들이 버겁게 느껴져 사람들을 피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관계의 생존자들에게 이 슬픔은 언젠가 완전히 해결되어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이 슬픔이 가족 행사, SNS 게시물, 혹은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친구와의 짧은 대화 같은 아주 사소한 계기를 통해 언제든 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동반자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정직하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슬픔은 평소에는 잠잠히 숨어 있지만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대한 상실의 증거이며 우리가 마땅히 자기 연민으로 마주해야 할 감정이라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이 해결되지 않는 슬픔이 반복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고 아, 나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구나 라고 자책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슬픔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 당신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치유의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깔끔하거나 직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치유는 어지럽고 복잡하며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1년 중에는 유독 더 힘든 날과 주, 그리고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우리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고통을 슬픔으로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죽은 사람도 아니잖아. 가서 대화로 풀어봐.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 그 사람은 안 변해. 내가 그냥 참고 맞춰. 이런 모리에한 피드백은 우리를 더욱 깊은 고립감에 빠뜨립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는데 와 같은 말들로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런 식의 강요된 용서와 화해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언젠가는 그가 변할 것이라는, 언젠가는 다른 반응을 보여줄 것이라는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한, 그리고 이 관계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앗아갔는지를 깨닫는 한, 이 고통스러운 슬픔의 고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날들은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스며들어오는 날에는 부디 속도를 늦추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이 사회의 암묵적인 허락하에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갖는 것처럼 당신 자신에게도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주세요. 물론 이 슬픔 때문에 며칠씩 일을 쉴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몇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떠올랐어.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다정해질 필요가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지독하고 끝나지 않는 슬픔을 다룰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는 마무리란 없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갑자기 모든 것을 뉘우치고 눈물로 고백하는 드라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슬픔의 소용돌이는 우리 생존자들이 정직하게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과도 같습니다. 슬픔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내가 문제인가? 더 강해져야 해라며 스스로를 탓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이해시킬 언어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생존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또 다른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감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녀석이 또 나를 잠시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감정은 몸으로도 나타납니다.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거나 실제로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슬픔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장례식과 같은 의식을 통해 그리고 잠시 멈춰 설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 감정을 마주하고 다룹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오는 슬픔에도 이와 같은 의식과 멈춤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내 안에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지원군, 바로 나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 기나긴 여정에서 우리를 지켜줄 가장 큰